나는 이도연이다. 올해 65이 되었고 30여 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은퇴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던 중 큰딸 지연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자고 제안했다. 처음엔 거절했다. 하지만 지연이 아이들도 할아버지가 계시면 좋아할 거예요라며 간곡히 부탁하자 마음이 흔들렸다. 지연의 집은 신축 아파트 34평으로 넉넉해 보였다. 사위 강민수는 IT 회사 과장으로 괜찮은 직장을 다녔고 초등학생인 두 손주들도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첫 몇 주는 평화로웠다. 나는 손주들과 숙제를 함께하고 지연이 늦게 들어올 때면 저녁을 준비해두곤 했다. 문제는 작은 것들에서 시작되었다. 내가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먹으려 하자 민수가 그건 아이들 도시락용입니다라고 말했다. 평소 같으면 웃어넘겼을 일인데 그의 차가운 어조가 마음에 걸렸다. 며칠 뒤엔 내가 거실 TV를 보고 있는데 민수가 들어와서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채널을 바꿔달라는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내가 손주들에게 공부할 때는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면 민수는 요즘은 교육 방식이 달라졌어요 라며 은근히 반박했다. 설거지를 하면 물을 너무 많이 써요라는 소리를 들었고 세탁기를 돌리면 전기료가 많이 나와요라는 핀잔을 받았다. 지연은 중간에서 힘들어했다. 남편과 아버지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참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날로 무거워져 갔다. 예전 같으면 당당하게 내 의견을 말했을 텐데 이제는 눈치를 보며 말을 아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저녁 식탁에서도 대화는 줄어들었다. 민수는 스마트폰만 보고 지연은 아이들 반찬만 챙겼다. 나는 혼자 밥을 씹으며 이 집에서 내가 정말 환영받는 존재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교단에 서서 학생들과 토론하던 그 시절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다. 딸 지연은 회계사무소에서 야근이 잦았다.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9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퇴근하면 아이들 숙제 검사하고 다음날 도시락 준비하고 빨래 널고 나면 이미 자정이 다 되었다. 나는 그런 딸을 보며 안쓰러웠지만 도울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민수는 더욱 멀어졌다. 퇴근 후에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게임을 하는 건지 일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나와 마주치는 일은 피하는 것 같았다. 가끔 거실에서 마주쳐도 어색한 인사만 나눌 뿐이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다. 처음엔 할아버지가 와서 좋아하던 아이들이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내가 숙제는 다 했니? 라고 물으면 아빠가 확인한대요라고 대답하며 슬그머니 자기 방으로 사라졌다. 함께 TV를 보다가도 아빠가 나타나면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아이들도 눈치가 빠른지라 어른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감지하고 있었다. 주말이면 더욱 숨막혔다. 온 가족이 집에 있지만 각자 다른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다. 민수는 골프를 치러 나가거나 친구들과 만나고 지연은 밀린 집안일에 매달렸다. 나는 혼자 베란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교회라도 나가볼까 싶어 근처 성당에 다녀봤지만 거기서도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했다. 나이 비슷한 어르신들과 몇 번 대화를 나눠봤지만 손자들과 잘 지내시죠? 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가 어려웠다. 돌아오는 길에는 더욱 공허함만 커졌다.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 온 가족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다.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지연은 직장 일을, 민수는 간단한 근황만 말할 뿐이었다. 나는 그저 듣기만 했다. 가끔 의견을 말하려 해도 아, 그런가요 하는 무성의한 반응뿐이었다. 밤이 되면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교직에 있을 때는 학생들이 나를 필요로 했고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이 집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단지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 나는 딸 집 베란다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바쁘게 지나갔다. 모두들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지만 나만 홀로 이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 같았다. 문득 교단에 서 있던 시절이 떠올랐다. 칠판에 분필로 글씨를 쓰며 아이들에게 시를 설명하던 그때가 벌써 10년 전 일이었다. 학생들은 내 말을 진지하게 들었고 때로는 활발하게 토론하기도 했다. 선생님,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라고 질문하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이 생생했다. 그때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아내와 함께했던 일상도 그리웠다. 주말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던 시간들. 아내는 항상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가끔 당신 참 재미있게 말하네라며 웃어주곤 했다. 저녁 준비를 함께하고 TV 드라마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그 소소한 행복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딸들이 어렸을 때도 떠올랐다. 지연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피크닉을 갔던 기억이 선명했다. 돗자리를 펴고 김밥을 나눠 먹으며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했다. 그때 나는 든든한 가장이었고 가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아이들은 내 무릎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것이 행복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대화 상대가 없었다. 내가 말을 걸어도 형식적인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손주들조차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되었을까? 책상 서랍에서 옛날 사진들을 꺼내보았다. 교직 생활 마지막 날, 동료 선생님들과 찍은 사진 속에 내 모습은 활기차 보였다. 아내와 함께 찍은 결혼기념일 사진에서는 두 사람 모두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어둡고 침울해 보였다. 추억들이 따뜻함을 주는 대신 더 큰 외로움만 안겨주었다. 과거의 나는 분명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는데 지금의 나는 무엇인가? 이 집에서 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자꾸만 의문이 들었다. 창밖 비가 더욱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내 마음도 그 빗소리만큼 쓸쓸해져 갔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식탁이었다. 지연은 아이들 반찬을 챙기고 있었고 민수는 스마트폰을 보며 무심하게 밥을 먹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미역국을 떠먹으며 이 무거운 침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생각하고 있었다. 민수가 갑자기 숟가락을 그릇에 놓더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평소보다 진지한 기색이 역력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장인어른, 이제 따로 사시는 게 더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말은 예상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슴 깊숙이 칼처럼 파고들었다. 식탁 위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지연은 젓가락을 든 채로 굳어 있었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조용해졌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수도 없었다. 목구멍이 막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민수는 내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는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지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이 뭔가 말해주기를 바랐지만 그녀도 남편과 아버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작은 책상 위에는 교직 시절 제자들이 보낸 편지들이 놓여 있었다.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내 보았다. 몇십 년 모은 연금이 제법 쌓여 있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다. 그동안 나는 딸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손주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딸의 육아 부담도 덜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나는 이 집에서 불편한 존재, 눈치 보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가족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못하고 오히려 긴장감만 조성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남은 인생을 계속 이렇게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었다. 아직 건강하고 정신도 맑은데 왜 남의 집 식객처럼 지내야 하는가? 내게도 내만의 공간이 필요했고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가 필요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조용한 소도시에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지내는 것이 어떨까? 가끔 도서관에도 가고 산책도 하면서 진정한 내 시간을 보내는 것 말이다. 이상하게도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두려움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불청객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이 되기로 했다. 새벽 5시 나는 조용히 짐을 꾸렸다. 큰 여행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교직 시절 제자들이 보낸 편지들을 넣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가족 사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액자 하나만 골라 가방에 넣었다. 아내와 어린 지연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거실로 나가니 모든 것이 조용했다. 가족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부엌 테이블 위에 간단한 편지를 두었다. 그동안 고마웠다. 건강하게 지내렴이라고만 썼다. 더 길게 쓸 수도 있었지만 복잡한 설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니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참았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고 후회할 시간도 없었다. 택시를 불러 기차역으로 향했다. 기사 아저씨가 이른 시간에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지만 여행 좀 다녀올 예정입니다 라고만 대답했다. 첫 차를 타고 내가 선택한 곳은 경상북도의 작은 도시였다. 인터넷으로 미리 찾아본 곳으로 조용하고 물가도 저렴했다.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멀어져 갔다. 마음속에서 묵직한 슬픔과 동시에 가벼운 해방감이 밀려왔다. 몇 시간 후 도착한 작은 역은 한적했다. 미리 연락해둔 부동산에서 몇 군데 방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에 본 원룸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창문 너머로 작은 뒷산이 보였다. 보증금과 월세를 치르고 그날부터 그곳이 내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다. 짐을 정리하고 나니 오후가 되었다. 근처 슈퍼마켓에서 라면과 김치, 계란을 사와 간단히 끓여 먹었다. 오랜만에 먹는 혼자만의 식사였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내 속도대로 먹을 수 있어서 편안했다. 저녁이 되자 근처 도서관을 찾아갔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에 책들이 가득했다. 오랜만에 소설책을 한 권 골라 읽기 시작했다. 교직에 있을 때는 늘 교과서와 참고서만 보느라 소설 읽을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충분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작은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새로운 동네의 인상, 앞으로의 계획들을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다. 글을 쓰는 것이 이렇게 즐거웠나 싶을 정도로 손이 술술 움직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뒷산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부담이 되지 않는 온전히 나만의 시간과 공간에서 말이다. 6개월 후 도연은 작은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이끌고 있었다. 매주 화요일 오후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가끔 지연이가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지만 이제는 서로 부담 없는 만남이 되었다. 아버지가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지연의 말에 도연은 미소 지었다. 그렇다. 이제는 정말 행복했다. 이렇게 해서 이도연의 새로운 시작 이야기를 마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삶을 선택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아보았습니다. 가족의 사랑도 소중하지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권리 역시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이 글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글 쓰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댓글로 읽고 싶은 주제나 소재를 제안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